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며 온갖 재앙과 난리를 견디고 나라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1398년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이복 동생인 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한 뒤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한 방원은 적장자 원칙에 맞게 형인 방과를 왕으로 올린 후에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2년 뒤 1400년 네 번째 형인 방강과 박포의 난을 진압하고 자연스럽게 태종은 정종의 왕위를 이어받아 조선 제3대 임금이 되었죠.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원경왕후 민씨도 왕비가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고려 말 대표적인 명문가였던 여응 민씨 민제의 딸이었어요. 민씨는 18살 때 이세 연하의 이방원과 함께 혼인했고 방원은 오랜 기간 처가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원은 변방인 함흥 출신으로 민씨 집안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민제는 이방원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둘은 혼인할 수 있었어요. 방원은 태조 이성계 아들 중 유일하게 고려 말 문과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문과 무를 모두 갖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말 방원은 아버지를 도와 조선 건국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정몽주를 죽인 뒤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는 이유로 태조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조의 신임을 받은 정도전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이방원은 크게 활약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태조는 이복 동생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고 그 뒤에는 정도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방원과 함께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동복 형제들은 서로 힘을 합쳐 세자 방석과 정도전을 함께 제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도전의 힘은 막강했죠. 정도전은 왕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을 혁파하고 자진하여 무기를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몰래 무기를 따로 준비한 당찬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였죠. 1차 왕자의 난 때 그녀는 남동생들과 함께 친정에 몰래 숨겨놓았던 무기와 사병을 준비해 방원이 정도전을 기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400년 동복 형제 사이에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질 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가 심한 일이다. 내가 무슨 일로 응전하겠는가? 라고 방원이 주저하자 아내 민씨는 곧 갑옷을 꺼내 입혀 군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방원의 정치적 고비가 올 때 그녀는 항상 남편 곁에서 힘을 보태주었지만 정작 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 사이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외척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민씨의 남동생들이었어요. 태종은 자신의 방식으로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무서운 칼날을 들이댄 거죠. 이방원이 이용한 건 선의파동입니다. 선의란 왕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건데 태종은 재위 기간 18년 동안 4번이나 선의파동을 일으켰어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눈치입니다. 재위한 지 6년 만에 태종은 세자인 양령에게 선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신하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신하들의 논리는 아직 세자가 너무 어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태종은 적당히 대신들의 반응을 본 뒤 9일 만에 선의를 철회했어요. 태종은 민씨 형제들을 질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태종이 모든 대신이 선의를 반대할 때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표정이 밝았다는 거예요. 흑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태종의 의도를 간파한 대신들은 발빠르게 이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어린 세자를 곁에 두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태종은 대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표정 한번 잘못 지었다는 이유로 민무구, 민무질은 유배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결하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원경왕후의 나머지 형제인 민무율과 민무애는 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당시 세자에게 하소연했는데 태종은 어린 세자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변방으로 내쫓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태종은 4명의 처남을 모두 죽인 거죠. 온 힘을 다해 이방원을 내조했던 원경왕후에게 주어진 건 동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후궁을 9명이나 두었죠. 강력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후궁을 두어 외척 세력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의 측근 대신인 하륜과 권근을 불러 중국 역대 왕들의 비와 궁빈의 수를 조사하라고 시켰어요. 이에 하륜과 권근은 중국의 제후는 9명의 궁빈을 둘 수 있게 법제화시켰다는 것을 보고했으며 태종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한 이들은 후궁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태종은 이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후궁 제도를 법으로 규정했으며 본격적으로 민씨의 눈치와 질투를 신경 쓰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에 맞게 떳떳하게 후궁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후궁을 당당하게 뽑는 것도 모자라 왕실 격실에 맞게 가래까지 올리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했어요. 급기야 원경왕후 민씨는 자신의 가비로 궁궐에 들어온 효빈 김씨가 태종의 아이를 임신하자 문 바깥에 방치해 거의 죽게 했는데 이를 알게 된 태종은 불같이 화내기도 했죠. 이제 민씨는 형식적으로 왕비로 남아있지만 태종에게는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태종과 별거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저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만 참여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수강궁 별전에서 56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소헌왕후 심씨. 그녀는 명문가 집안의 딸이며 14세의 나이로 2세 연하인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인 충녕군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남편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해요.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만큼 세자는 꼭 적장자 원칙에 따라 왕위를 이어받길 바랐어요. 그러나 태종은 자신의 손으로 세자를 폐위시켰죠. 양녕대군은 태종 이방원과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종과 민씨는 양녕대군을 얻기 전에 3명의 아들을 보았으나 이들은 모두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불행이 계속되자 태종은 양녕대군이 태어나자마자 또 잘못될까봐 처가에서 키우도록 했어요. 덕분에 양녕은 민씨의 남동생들과 외할아버지인 민재의 집에서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거죠. 태종의 적장자로 양녕대군은 11세에 세자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세자에 책봉된 후 공부는 아예 무시하고 활쏘기를 즐겼으며 밤만 되면 대궐을 빠져나가 기생과 놀기를 즐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는 날에는 눈물과 반성문을 이용해 위기를 적절하게 넘어가기도 했고요. 계속되는 아버지 용서에 무뎌진 걸까요? 양녕은 신하의 첩인 어리에게 빠져 아이까지 출생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어리를 내쫓았지만 양녕은 어리를 잊지 못하고 다시 어리를 궁으로 들였어요. 결국 이 사실이 또 태종 귀에 들어갔고 태종은 세자에게 궁에 나가서 근신하도록 했죠. 양녕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리를 찾아갔어요. 태종은 더 참을 수 없었고 적장자 원칙을 깨버린 거죠. 그렇게 폐세자가 된 양녕대군의 뒤를 이어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지에 대해 모두 의견이 분분했어요. 양녕에게는 이미 5살과 3살의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일부 신하들은 양녕의 큰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신하들은 태종의 아들 중 어진 사람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도저히 모르겠으니 점을 치자는 의견마저 나왔습니다. 그만큼 태종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런데 태종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진 사람 중 고르겠다고 했으며 그의 선택은 바로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소헌왕후 심씨는 왕세자빈이 되었고 2달 후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즉위한 순간부터 그녀에게는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상황인 태종은 여전히 군권을 손에 쥔 채 왕권 강화에 주력했고 그 과정에서 왕비의 친정인 심씨 가문 또한 민씨 집안같이 화를 입었습니다. 당시 소헌왕후 심씨의 아버지인 시몬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는 길에 일이 생긴 거죠. 당시 시몬의 동생인 심정이 태종이 병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비난했던 일이 갑자기 조정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일이 커진 거예요.
이에 시몬은 귀국 도중 붙잡혔으며 압송되자마자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아야 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이는 세종의 장인이기에 당한 일이었죠. 태종은 시몬을 역모 혐의로 처리했고 그의 가족들 모두 관노비로 삼게 했어요. 소헌왕후 심씨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태종은 선을 그어주었죠.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하들은 패비를 건의했는데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으며 하물며 형률에도 연좌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내가 이미 공비에게 밥을 먹기를 권하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경등은 마땅히 이 뜻을 알라. 면서 왕비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심씨는 왕비가 된 후 친정아버지의 죽음과 친정어머니의 관노비 전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권 초기 세종도 아버지인 태종의 조치를 반박할 수 없었으며 심씨는 그저 바라보고 가슴을 삭힐 수밖에 없었죠. 시련 속에서도 심씨는 조용히 남편 세종을 내조했는데 그녀는 후궁을 투기하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세종이 특별히 총애하는 후궁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우까지 해주었습니다. 심씨의 인품 덕분에 후궁인 혜빈 양씨는 문종의 자녀인 단종과 경혜공주를 잘 양육해주기도 했죠. 소헌왕후와 세종 사이에는 8남 2녀를 두었으며 세종이 5명의 후궁 사이에서 10남 2녀를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부부 금실은 좋은 편에 속했어요. 세종은 왕비가 승하한 뒤 자리가 비었을 때도 새로운 왕비를 들이지 않고 끝까지 조강지처 왕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1446년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왕비의 무덤을 태종의 무덤이 있는 헐릉 서쪽 언덕에 조성했으며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문종은 세종과 소헌왕후를 합장릉으로 모셨어요. 조선 왕릉 중 최초의 합장릉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합장릉은 예종 때에 와서 이곳은 왕릉터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현재 경기도 여주로 옮겨졌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 세종의 무덤을 헐릉 옆에 조성할 때 이것은 후사가 끊어지고 장자가 훼손될 터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라고 사원관 부정 최양선이 반대했지만 당시 조정 내 반응은 오히려 최양선을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양선의 예언이 적중한 것인지 세종의 적장자인 문종에 이어 단종이 연이어 젊은 나이에 승하하고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는 19세의 나이로 예종의 장자인 인성대군마저 3세의 나이로 모두 요절했습니다. 불길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예종 때에 이르러 영릉의 철릉이 논의되었고 결국 여주로 왕릉이 옮겨졌습니다.